저희는 진짜 한 달 앞도 잘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통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사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예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같이 인식을 해보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물류를 전공하기 때문에 물류 쪽에서 어떤 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중에 저기 우측에 하단에 이커머스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다라는 책이, 제가 이제 그 챕터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네이버가 설립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그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비매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PDF 파일로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제목을 네이버에서 치시면 아마 쉽게 얻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버티컬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 가장 최근에 이커머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집대성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커머스 물류 쪽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환경 변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측은 한 100년 정도 시차를 갖고 변화의 모습이고요. 좌측은 20-30년 정도 시차를 두고서 나타난 변화의 사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연을 날리며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드론 날리며 놀고 있고, 과거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했다 그러면 요즘 여성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의 변화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테이프, LP, 그러다가 좀 이따 CD가 나왔고, 그다음에 MP3로 이렇게 음악이 진화하는 사례입니다. 변화하는 사례인데,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한테 이렇게 음악을 선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음악은 더 이상 선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운로드, 지금 다운로드라고 하지 않죠. 스트리밍 한다 그러죠.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애가 그냥 듣는 거죠. 이거는 유형의 물건이 무형으로 변해버린 극단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왼쪽 보시면은 2010년도 기사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이 문을 닫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미국의 대형 유통 사들이 지금 뱅크럽시 당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과거에 성업했던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이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온라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채널, 온라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채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이제 쇠퇴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큰 갈등 요소로 등장했던 카카오 카풀이라든지 타다, 기존 택시 업계의 생존권 투쟁에 맞서서 어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권 이슈하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 구조하에서 국회의원들은 기존 생존권, 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 70% 이상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님들의 손을 들어줬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코로나 환경을 겪으면서 택시 기사들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최근에 그 플랫폼 카카오는 그런 다른 솔루션을 제공을 했죠. 기존의 택시 업계하고 일종의 상생 모델,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됐고 어쩌면 지금 현재 택시 부족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우버 같은 자가용 아니면 카카오 카풀 같은 그런 과거에는 절대 허용이 안 됐던 서비스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과연 이런 여객교통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법조계에서도 이런 그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지고도 갈등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사하는 물류업계도 화물 운송 주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속속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아니면 어떤 비대칭 정보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그런 주선 업계는 전부 다 택시 업계가 직면한 그런 문제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물류 쪽 사례지만 자율주행이다, 빅데이터다, AI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내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집단을 갖다 60년대부터 쭉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삼성과 LG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20, 30%만이 이렇게 생존을 한다고 하니까 지속 가능성이 왜 기업의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떤 기업의 성공,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라고 일찍부터 제기했던 그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피터 드러커, 학계에서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십니다. 피터 드러커가 1962년도에 포춘지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물류는 더 이상 비용 절감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새로운 디맨드 창출의 퍼스트 프론티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물류는 경영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척 분야다 라는 지적을 두 세대 전에 강조하셨습니다. 대가는 대가죠.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어느 정도 맞짱 뜨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 사실은 윤종용 부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저도 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SCM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고 2007년도에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SCM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류 SCM이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일찍이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거를 체감하는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금 현재 물류 시장은 그리고 물류 관련되는 정부의 정책 동향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택배가 뭐 연간 한 작년에 38억 개 정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보면 3일에 한 번꼴은 택배를 이용한다. 그리고 연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천만 TEU. 이것도 어마어마한 실적이고요. 21년도 우리 수출입 무역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난 12월 5일 날 무역연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수출만 6,900억 달러를 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6,200~300억 정도 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거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유통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 간 상거래는 무역이라고 하죠. 이 무역에서도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2020년도 보니까 해외 직구, 역직구 시장이 1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실제로 1조 2천억 달러 대비해가지고 아주 미미한 0.0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금전적 가치로 보면. 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지금 20~30%를 매년 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무역의 성장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약 2에서 3%가 일반 무역의 성장세라 그러면 거의 10배 이상이 되는 무역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그 컨설팅 회사들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동남아를 가보면 그 기존의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바로 전자상거래로 넘어가는 거를 아마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이 이제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규모를, 이게 이제 산업연구원이 2021년도에 낸 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도소매가 그때 286조 원으로 추정됐고요. 물류가 6번째로 큰 산업으로, 그만큼 이제 물류 산업이 크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항상 90조 정도 규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운송, 그다음에 물류시설, 그리고 이제 물류 관련된 서비스업 세 가지 산업을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추정되지만, 실제로 물류는 물류 기업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유통이나 제조 기업에서 하고 있는 물류 활동들도 포함을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국가 물류비가 국가 GDP 대비 10%라고 하면 그 10% 추정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1,800조, 1,900조 정도 시작이니까 지금 아마 최소한 180조 이상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거래, 거기에서 파생된 택배 시장 성장, 그리고 또 물류 안에서도, 그리고 유통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 모델들이 출현해서 지금 급속한 어떤 성장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오프라인은 저희가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상에서는 기존 소매 점포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소매 점포까지의 관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때 관리 단위는 최소한 박스 단위였겠죠. 근데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입니다. 거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다빈도 형태의 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 다르다고 그러죠. 판이 다른 그런 물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뿐만 온라인에서 어떤 배송,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유통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오프라인도 저희 동네 보니까 슈퍼에서도 얼마 이상 사주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택배 시장이 38억 개다. 이거 38억 개의 통계 수치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택배업 면허를 허용한 운송기업, 택배 운송기업의 실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 쿠팡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통기업, 기존 유통기업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5배 내지 2배 가까이 택배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8억 개면 약 지금 50억 개 이상은 충분히 지금 택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새벽 배송, 시간 배송, 당일 배송, 시간 지정 배송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 유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물류 수요가 급증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 1인 소인 가구 증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물류 수요, 아까 얘기한 택배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시장은 실제로 그거를 수용할 만한 물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택배 물류 이런 다품종 소량 다빈도 물류 수요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도시교통 혼잡이라든지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대기오염 이런 사회적 비용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물류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도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2016년 거를 맨 처음에 나타난 게 국가의 물류 정책이라는 게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상에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 이외에는 그렇다 할 어떤 정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최근까지 다양한 물류 관련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물류 관련되는 R&D,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가지고 기존의 물류 체계를 바꿔보자라는 R&D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SOC 자체를 디지털로 하겠다. 그 안에 이제 스마트 물류체 구축하겠다. 지능형 교통물류 기본계획,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의미 있는 두 가지 정책이 발표됩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제 모빌리티 산업 발전법인가요? 이제 그게 법이 제정될 겁니다. 이러한 혁신 로드맵을 시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으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법인가 하여튼 그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 모빌리티의 대상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여객, 패신저와 화물, 프레이트입니다. 그 중에 이제 프레이트는 디지털 물류라는 영역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고요. 여기에 이제 로봇 배송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운송 수단 개발 이런 장기 계획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이 정책을 보면 2025년
부터는 이륜차, 오토바이죠. 그리고 2026년은 택배용 화물차, 소형 트럭은 이제 경유 기반의 차는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물류하고 여러분들은 유통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환경은 저희 산업별 구분도 아니고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즘 ESG에 관련되는 뒤에도 이제 그 얘기 나오겠지만 그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은 필연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정부의 물류정책 변화 이거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글로벌 그리고 융복합, 스마트 그리고 안전, 친환경 이런 한 5개 정도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류 정책 국가물류 기본 계획 안에서 이러한 기조 하에서 앞으로 세부 사업들을 시행하겠다 라는 어떤 장기 계획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민간에서도 라스트 마일 경쟁력 강화를 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융복합 어떤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한다. 제조와 물류가 엮이고 유통과 물류가 엮이고 물류와 푸드가 엮이고 IT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스타트업의 업종, 스타트업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나 이렇게 보면 유통하고 물류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전체 스타트업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개별 기업들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무인화, 자동화 이런 그리고 신수송 수단 이런 개발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갑자기 인상되고 건축비가 올라가서 올해부터 갑자기 시장이 냉각됐지만 과거 10년 동안은 물류 부동산 시장이 아마 가장 핫했던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땅 가진 분들, 돈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한 2, 3년 정도는 냉각기를 좀 거친 다음에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는 이게 이제 공급이 갑자기 2, 3년 또 중단이 되면 수요는 그렇다고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존의 물류센터들의 임대료일까요? 그게 지금 인상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다시 더 폭발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금 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패러다임 변화, 판이 바뀐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자료는 CJ 대한통운 물류연구소가 2015년경에 자체적으로 미래 발전 전망을 한 자료입니다. 5년 후인 지금 우리가 지나온 2020년 이때는 스마트 물류 지금 저희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은 플랫폼 물류 그리고 2030년에는 AI 물류가 그 시대에 이제 접어들 거다. 근데 가끔씩 이 장표를 보면서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2030년쯤 되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그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이게 확산되는 게 아마 2030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DHL도 2년 주기로 신기술이 물류 쪽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술의 발전 정도를 이렇게 트렌드 레이더라는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지금 물류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어떤 큰 발전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 트렌드 레이더의 시사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물류 환경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나름 전망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 변화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안게 되는 이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이 로지스틱스, L이 아니고 R로 한 건 오타가 아닙니다. 로보틱스와 로지스틱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 시대의 도래 하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 혁신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혁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아래에 있는 일처리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형의 바퀴를 갖다가 이 수레에다가 끼워 넣으면 이 아이디어가 접목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과연 비효율이 뭘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록이랄까요? 제 어록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배들이 해왔던 그 일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주는 거를 다 싫어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효율,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는 게 어쩌면 혁신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 SCM의 혁신 방향, 로지스틱스 관점에서 보면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물류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통칭이랄까요? 그게 이제 물류 로봇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에 기반한 물류 로봇이 공급망 관리 쪽에 접목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RPA를 통해서 업무 자체가 단순 반복되는 서류 작업들이 다 자동화되고 그리고 로봇 단순 반복되는 어떤 상하역 작업이나 아니면 소팅 분류 작업이나 포장 작업들이 전부 다 그 자동화 설비에 의해서 일 처리하면서 물류센터 안에서 과거의 비효율성은 드라마틱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물류의 기능으로 분류를 하면 수송, 보관, 상하역, 포장, 정보관리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요즘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큰 시설, 과거의 창고가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갔다가 풀필먼트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인 시설의 모양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단순 보관 그리고 상하역만 하느냐, 그거는 과거의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기능이 더해지면서 상하역, 피킹, 패킹, 소팅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그리고 리패키징, 라벨링 뭐 이런 부가가치 활동들이 물류센터 안에서 수행이 되면서 요즘 풀필먼트 센터라는 용어가 이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물류 로봇이 도입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 내에서의 기능들을 보면 입출고가 있고요. 보관이 있고 이송이 있고 그 다음에 피킹이 있고 분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 이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있는 사진들은 어떤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발되어 있는 그 자동화 장비 내지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이다 뭐다 이런 어떤 신기술들이 주로 우리는 여기에 개인 이동성에 강조되는 쪽에서만 많이 이야기 되지만 실제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은 이미 물류 쪽에서는 상당 부분 상용화가 되어 있다. 자율주행 기반의 지게차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물류센터에, 그리고 로봇 팔에 의해서 자동으로 풀몬 같은 데는 이형 화물들이 쭉 해서 들려져서 피킹을 한 다음에 박스에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포장도 자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굿 투 퍼슨이라는 게 있고 타스크 투 퍼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요즘 뭐 플랫폼, 요즘 저희가 창고 관리 시스템 총칭해가지고 WMS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설비,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설비하고 사람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WCS라는 또 서브 시스템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지시 정보, 그 다음 화물을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된다. 뭐 이런 센터 내에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가서 다 피킹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두드러지는 게 아직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ASRS, 오토매틱 스토리지 리트리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거의 이런 기존의 렉 방식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에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전부 다 기계장치를 넣어놓고 자동으로 입출고하는 시스템. 그러면 과거에 10,000평이 필요했다면, 공간이 10,000평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 2,000평만 있어도 충분히 그 작업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설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실제 이제 적용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영역을 보시면 일단 운송은 크게 보면 장거리 간선 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단 배송이라고 합니다. 배송, 그리고 이제 음식, 그거는 배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선 운송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원래 자율주행 차량은 구글에서 미국의 고속도로, 지역 간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트럭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부족 문제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물류 정책 중에. 그건 모든 선진국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고요. 우리도 지금 뭐 화물연대 그런 갈등은 있지만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그리고 군집주행, 트럭을 여러 대 붙여놓고 맨 앞차에다 운전자만 앉히는 그런 군집 주행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말단 배송에서는 로봇 배송,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수송 수단 간 결합에 의해서 운송 서비스가 완결되는 걸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운송 수단이 교차하는 것, 그걸 어떻게 쉽게 가져갈까 해서 복합 운송, 인터모달이라는데 그런 자동화 기술들이 지금 R&D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양에서 지금 한국교통연구원과 여러 기업들이 지금 참여해서 R&D로 지금 추진 중인 여기 보시면 해상 항만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5번 도면을 보시면 여기는 철도가 아닙니다. 철도 형태는 갖췄지만 컨테이너 자체가 어떤 이송 기술에 의해서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년, 내년 말, 내후년쯤 되면 시범 운행할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자동 제암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술들. 이거는 이제 피킹 기술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SCM 관점에서 그 화물의 이동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위치 그리고 상태 정보, 상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화물이 지금 있는 온습도, 그 환경, 그 다음에 이 화물이 운송 도중에 어떤 외부 충격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조명이 이 화물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도, 그러니까 자연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가 2021년 7월 달부터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제재물에 대해서 모든 제약회사나 생물학적 제재물의 유통 과정에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데이터 관리해야 되는 이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기술, 이런 것들도 물류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R&D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뭐 SCM의 전체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물류 로봇 도입할 때 기업들이 이제 어떤 주요 관심사항이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비용일 거고요. 또 로봇들이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무 내지 기능에 대해서 어떤 로봇들이 있고 ROI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관리 주체는 또 누구고, 뭐 이런 다양한 관심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참조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이거를 전부 다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SI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그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위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노동 집약적인 물류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과 접목이 돼서 요즘은 어떤 로지스틱스 4.0으로 일컬어지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머스크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해운 선사입니다. 이 선사가 최근에 비행기도 사고, 물류센터도 사고, 운송사도 사고, 심지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까지 인수합니다. 아주 문어발식 확장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유통과 물류가 이제 한 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했는데
아마존이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물류까지 하듯이 물류에서도 거꾸로 유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플랫폼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 그랩이라든지 뭐 조금 요즘 어렵지만 메시코리아 이런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UAM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로봇 회사로 진화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공유경제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고객, 투자처, 유통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군가 라는 설정이 아마 비즈니스의 기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고객군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과거에 대리점을 통해서 개인이 샀다 그러면 지금은 건설사나 호텔 이런 회사들이 주 고객으로 가전제품 제조사의 주 고객이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 같은 그런 플랫폼사들이 주 렌트카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 고객으로 성장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객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물류업계에 최근 등장한 뭐 배달, 그 다음에 새벽 배송, 그 다음에 몰테일이라는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 대행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 기업들이 지금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 사례로 가져왔는데 정부에서도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인천 송도에다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MFC 같은 도시 내에 지역 거점이 필요 없이 말하자면 화물 운송 시스템에 버스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화물 운송의 공유화를 시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력 시대에서 이제 서비스 경쟁력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물류 관점에서는 최적 인프라, 그다음 배송량 밀도를 어떻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최적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물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제가 물류 기본계획 지금 용역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3가지 쉬프트 전략을 가져가자. 그래서 운송 수단을 바꾸자. 기존 경유 중심의 화물차에서 친환경 화물차 혹은 도시철도 같은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도시물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다음에 지상 노면의 어떤 도로 중심에서 지하 공간 아니면 공중, 지상 이런 데를 활용해 보자. 그리고 시간을 서로 적절히 분배해 보자. 여객이 사람이 많이 활동한 낮 시간대는 여객 중심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화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타임 시프트 이런 3가지 시프트 정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저희들은 사고의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경영 환경 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변화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타겟 수요를 설정해야 되겠다. 물류가 구분하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이런 시장의 유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 수단이 아닌 새로운 운송 수단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 기업의 협조 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나 수소 같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이게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그린 2000년대, 즉 35년 후의 모습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65년도에 상상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다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인간만이 가지는 상상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떤 발전은요,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저도 마징가 제트 타고서 직장 출퇴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